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지난 토요일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 동안 그 다음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은 없는데 예.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 1박 2일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간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남북 정상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보통이 아닌 것 같구나. 다 동의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하지만 겸손하면서 정말 무서운 분이다 라고 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하게 술 한잔 먹었습니다. 예. 제가 누차 하는 얘기가 사심 없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희귀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하면 너무너무 잘하겠지만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겠다. 저렇게 사심 없는 분이 과연 권력 의지를 갖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땅에서 대통령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네, 우리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참 길이 험난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예. 이번에 잘 닦아놓으면은 그 길을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여러모로 참 민족사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 같아서 2018년까지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건방지지만 여하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건방지긴요. 우리가 그 역사의 한복판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역사의 변곡점이었구나. 그야말로 역사의 기로였구나 라는 걸 깨닫곤 하는데 예. 저는 이 순간이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 같고요. 네. 우리 한반도의 위상, 어떤 세계사적 위상이 전에 없이 높아질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현실이 상상을 너무 서투르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외교 사적 맥락에서 이 판을 흔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참 놀랍습니다. 김 PD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도 지켜볼 필요가 있죠. 예.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성원하면서 세세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의 시 중에 나오는 역사를 산다는 것, 이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예. 화엄사를 들렸는데 화엄사의 입구부터 대웅전 앞까지 연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마치 그 연등이 우리의 그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기원하는 것처럼 와닿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문재인 보유국이란 말이 뭐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실감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그래요. 문재인 보유국이다. 예.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절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지난 시절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절감을 했고 이번에도 네. 새로운 의미로 절감을 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김명호 선생이 쓴 중국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좋든 싫든 일본이나 중국을 괄호 안에 넣고 또는 외면하고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존재를 얘기하기 어렵죠.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양에 관한 관심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 또 일본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편견도 아주 많죠. 이른바 중국을 비하하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터져 나오기도 하고 물론 그 역사적 사실과 연동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제 생각은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역할이랄까 의미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중국 소설들도 여기서 몇 번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중국의 이 역사, 특히 현대사를 기웃거리다 보면은 뭐 나라가 커서 그런지 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역사적 인물들이 많고요.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졸가리를 잡아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저는 중국을 루신이라는 대작가를 통해서 만났습니다마는 이런저런 계기에 중국을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는 것도 이른바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역사책은 재미가 없잖아요. 예. 몸이 건조한 경향이 없지 않고 또 소설만 봐서는 소설이 전하는 사상이랄까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간파할 수 있지만 또 이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소설을 겉으로 읽기도 쉽죠. 그래서 중국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책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권해볼까 고민하다가 김명호 선생의 중국인 이야기를 발견했고요. 제가 지금 푹 빠져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권이 나왔는데요. 대단한 분량이죠. 앞으로 4권이 더 나온다 그럽니다. 10권으로 완간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이 책은 세기 전환기,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하는 시기,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부터 시작해서 국벌 문제, 국공 내전 문제, 그리고 뭐 문혁, 당대 이르기까지 중국 현대사에 명멸했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나 마오쩌둥, 저원라이 등 정치가는 물론이고요. 예술가, 학자, 그리고 댄서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모자이크처럼 구성해놨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중국인 이야기를 읽으시면은 중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1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중국의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개혁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들 얘기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1937년 7월 7일 이후에 이른바 중일 전쟁이 아주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통째로 먹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국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난징 대학살은 물론이고요. 정말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죠. 그 상황에서 대학들도
과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랑대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각 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다 파괴당하거나 또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 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여러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연합대학을 만듭니다. 그 유명한 국립시난 연합대학인데요. 이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을 비춰보는 반면 교사 또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신한연합대학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그 칭화대 총장 메이이치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칭화대는 뭐 지금도 중국의 베이징대와 더불어서 2대 명문으로 꼽히죠. 여기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대학은 큰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다. 큰 학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만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교수들, 뛰어난 교수들을 파벌이니 뭐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정말 실력으로만 뽑아서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대학을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형만 번드러해졌지 그 내실들은 빈 껍데기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자본에 대학이 예속된 까닭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 나와서 얘기인데 국립대학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재벌들이 지어준 건물들이 뭐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식당까지도 재벌들이 다 장악해버린 상황이고요. 뭐 어느 대학이라고 특별히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과 권력에 예속된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문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이이치 칭화대 총장의 말을 대학은 큰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다. 큰 학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메이이치 총장은 실용교육을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재능만 갖추면 된다는 식의 교육은 장인을 배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학이 할 일이 아니다. 대학은 교수들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한국의 대학을 평가하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취업률 아닙니까? 예. 그런 대학을 모독하는 겁니다. 대학의 존립 근거를 모독하는 것인데 대학의 본래적 기능이랄까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대학이 취업률을 평가받는 자본과 권력에 예속된 상태라는 것은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권력이 또 자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교수들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 근무했던 펑여우란이라는 중국의 현대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펑여우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일개 과가 아니다. 훈령대로 한다면 교수는 교육부의 직원과 다를 바 없고 교과 과정을 교육부가 정한다면 부장이 바뀔 때마다 창조와 개혁을 들먹이며 무슨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 연구를 진행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 바꾸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철학자 펑유란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한 일개 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학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판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한 사회의 항체이면서 정화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창조와 개혁 들먹이면서 뭐 실용교육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대학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대학도 조금씩 변화해야 되겠지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학의 기능은 문학, 철학, 역사 등 이른바 인문학의 바탕이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인문학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 밀어내기에 바쁘잖아요. 아마 한국 대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인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한종합대학에 모인 교수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학생들 교육에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바칩니다. 예. 이 대학에 근무했던 뭐 아주 개성이 강한 류원덴이라는 사람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중국 국민당의 두목이었던 장제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장개석이라고 하죠. 이 장개석이 이 류원덴이라는 그 고전의 대가였던 교수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장개석이 묻습니다. 당신이 류원덴이냐? 이러니까 류원덴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네가 정말 장제스냐?
이러면서 장제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장제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데모하는 놈들은 다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류원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학에는 교수와 학생만 있을 뿐이다. 누가 공산당원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총사령관이라면, 여기 총사령관을 장개설을 얘기합니다. 총사령관이라면 부하들이나 잘 통솔해라. 대학에서 벌어지는 총장인 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야, 이 정도의 결기가 있는 총장이어야 정말 대학이 대학답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군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이라면은 네 부하들이나 잘 챙겨란 말이야. 어디 대학에 간섭하냐는 거죠.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상하탑으로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딱 막아준 거죠. 저는 이런 총장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에도 몇몇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짜릿짜릿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 군부 세력들이나 또는 뭐 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까지 손을 뻗치지 않았습니까?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또 대학에서 또 정치에 동조하는 세력들, 이른바 폴리페스라 그러죠. 예. 이런 사람들 양성하는 식으로 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이 권력의 소나기에 놀아나는데 아마 류원덴이 살아온다면은 그런 총장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요 구절, 전쟁을 하면서도 학문과 자유를 키운 신한연합대학이라는 이 챕터를 보면서 한국의 대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어떤 역사적인 맥락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각 인물들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더불어서 정말 그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는, 그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중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중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요. 다음 기회에 김명호 선생의 중국인 이야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인 이야기. 아이고, 뭐 교수님이 극찬하셨으면은 안 읽을 수가 없겠네요. 예. 네. 그리고 가독성이 아주 높고요. 정말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읽힙니다. 예. 그렇다고 소설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혼자 읽기가 아까워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을 만나는 방법, 이 김명호 선생의 중국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 준비했습니다. 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만지작거렸었는데 오늘은 제 마음이 좀 여유로워서 이 책의 아름다운 문장을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964년에 발표된 이 무진기행은 현대문학사의 획을 그은 걸작입니다. 걸작이라는 이름으로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전과 이후로 한국 현대문학이 나뉜다. 예. 라고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문체, 스타일이 그 이전과는 정확하게 구별되고요. 또는 그 주제의식이랄까, 그 내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고, 예. 거기에서 내 악마성이 발휘될 때, 또는 나의 그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 이른바 부끄러움의 윤리학을 내세운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무진기행이라고 했잖아요. 예. 안개 무자에 나루터 진자. 그러니까 안개가 낀 나루 이런 뜻인데 실제 지명은 아니고요. 이 소설을 쓰면서 상상에는 어떤 몽환적인 상상의 장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자면은 무의식의 장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무진기행은 일종의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진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회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누리다가 때로는 여행이라는 이름의 비일상적인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시달리다가 어떤 비일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서 과거의 자신도 떠올려보고 현재 자신의 위치도 한번 가늠해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보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학 강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 무진기행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꿈과 현실이 어떻게 대결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념에 젖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등장인물은 크게 4명입니다. 서울에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중역인데 전무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그 부잣집 그 아내의 도움으로 전무가 될 사람이고요. 이 무진에서 만난 사람은 국어 교사를 하는 박이라는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세무소장을 하고 있는 속물 중에 속물인 조라는 친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진기행에서 만나는 유혹적인, 고혹적이라고도 하죠. 여성 하인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오래전에 6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김승옥 선생이 직접 각본을 썼는데 안개라는 작품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배우가 보니까 신성일, 윤정희. 네, 맞습니다. 신성일, 윤정희였습니다. 네. 보시면 이 소설을 읽고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안개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여기 작품의 화자인 윤희중과 하인숙의 사랑은 어떠한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진이라는 곳에서 한바탕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조도 만나고 박도 만나고 하인숙도 만나는데 이 박이라는 친구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젊었을 때 어떤 순수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조라는 사람은 지금 속물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일 테고요. 그리고 하인숙이라는 사람은 어떤 욕망의 대상, 아름다운 여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판 꿈을 꾸고 있는데 아내에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전보를 받고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끝납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부끄러운 꿈도 꾸죠. 창피한 꿈도 꾸고. 그런데 이 소설 키워드가 핵심어가 부끄러움이라고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염치를 모르는 거죠. 예. 얘기가 옆길을 셉니다마는 자한당의 포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예. 염치라는 걸 전혀 모르죠.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파렴치나 모렴치 이를 가장 악덕으로 삼잖아요. 정말 창피한 인간 상으로 꼽는데 저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수구 보수 성향의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뭐 뇌물 받아서 부끄러워서 자살했다 그러는데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그 말이 100% 사실이라고 치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거에 뭐 부끄러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저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10만 번 양보해서 우리 노 대통령이 저들이 얘기하는 대로 뇌물에 연루됐다. 그래서 자결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결단했다. 예. 그럼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정말 깊은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윤리 감각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 이건 부끄러움 아는 사람만이 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강제로 일본에 병합됐을 때 매천 황현이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식인으로 살기가 참 부끄럽다라고. 예. 그런 그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순수 문학 작품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예. 이 무진을 묘사하는 문장이 있는데 아마 한국문학사의 명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요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린 그 산들의 이미지들, 그리고 적군처럼 진주해온 안개들, 그리고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도 같은 안개들. 이 안개가 굉장히 몽환적이죠. 이곳에서 화자 윤희중은 한편에 억압되었던 욕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들을 하나하나 톱파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비현실적인 장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온갖 공상들이 가능한 곳이고 엉뚱한 생각들도 할 수 있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해내곤 하는 꿈의 장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디나 이 무진과 같은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는 우리가 낮에 일상적인 일을 하고 각성 상태에서 또는 이제 수면을 취하기도 하죠. 우리 잠을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는 현실, 그게 어쩌면 무진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따옴표를 한 실이겠죠. 또 하나 이 소설을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은 문장의 아름다움, 문체의 아름다움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개구리 울음소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 조개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부빌 때나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이 뚜렷이 보여오는 것이었다. 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별을 생각하고요. 별 속에서 또 다른 나, 아득한 거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담한 상상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또 현실 정치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대통령의 이 외교를 보면서 담대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독서 이력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은 저는 늘 강조하듯이 상상력입니다. 예. 상상력은 타성적이고 관성적인 족쇄 얽매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금방 읽어드린 부분에서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별을 상상하고 그 별과 나의 거리를 떠올리듯이 지금 우리가 이 경색 국면에 있을 때 그걸 타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들을 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상상력은 어느 날 도둑처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끈질긴 그 지속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서 또 수많은 다른 장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또 행정하는 사람들 정말 상상력의 고갈, 상상력의 빈곤을 얘기하곤 하는데 그 지점을 타개해 나가서라도 이런 좋은 작품들은 꼭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설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쓸쓸함입니다. 쓸쓸함. 어쩌면 우리는 쓸쓸한지도 모르겠어요. 힘겨운 일들 하다가도 또 세상의 그 복잡임 속에서 지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멍한 상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때 밀려오는 그 쓸쓸함 감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무진기행에서 이 쓸쓸함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김 PD가 말려도 꼭 읽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젊었을 때 이 윤희중이라는 친구가 폐병을 앓는데요. 이 폐병을 치료하면서 무진이라는 곳에서 바닷가를 거닐곤 합니다. 그때 떠올렸던 쓸쓸함의 감각 함께 됐습니다. 예. 이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의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아침에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 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나는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헛개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신시켰던 것이다. 바다는 상상도 되지 않는 먼지 낀 도시에서 바쁜 일과 중에 무표정한 우편 배달부가 던져주고 간 나의 편지 속에서 쓸쓸하다는 말을 보았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 바닷가에서 그 편지를 내가 띄우고 도시에서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내가 그 바닷가에서 그 단어에 걸어보던 모든 것에 만족할 만큼 도시의 내가 바닷가의 나의 심경에 공명할 수 있었을 것인가? 예.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닷가의 나와 도시의 나는 일종의 분열되어 있죠. 바닷가에서는 충분히 쓸쓸하다라는 그 깊은 내면의 응시가 가능한데 도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해서 우리가 여행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꿈꿀 능력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꿈꾸는 존재이기도 하죠. 꿈과 일상 사이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나의 존재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악마와 청사가 공존하듯이 일상성과 또 몽환성이라고 하는데 몽환성이 공존하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는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씩 또 지워가기도 하면서 또 괄호 안에 넣어보기도 하면서 또 가끔씩은 쓸쓸함과 부끄러움에 몸소리를 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런 한바탕 무진에서 꿈을 꾸고요. 이제 마지막에 아내가 서울로 빨리 돌아오라. 당신 빨리 전무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편지를 받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 몽환 상태, 꿈 상태를 깨우는 거죠. 이 무서운 아내가 깨우는 그 소리를 듣고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사랑했던 하인숙도 이제 접어야 되겠죠. 마지막 문장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 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제가 아끼는 소설이고요.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밤새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승우의 무진기행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뿐만 아니고 서울 1964 겨울, 그리고 뭐 역사, 그리고 뭐 생면연습,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김성수 선생님 많은 소설을 쓰진 않았어요. 24편 정도라고 합니다. 중단편, 장편 합쳐서. 예. 그러니까 김성우 문학 전집 5권짜리 하나 딱 들은 순간 여러분들 집안이 아마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영화로도 한 3편 정도 나왔는데 야한 장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한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인숙과 희중의 그 관계를 묘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이라는 국어 선생과 네. 조라는 그 세무서장도 있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과거 소설 같은 경우 그야말로 권선징악의 단선적이었다면은 이 소설은 뭐 결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갑자기.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다단하고요. 예. 그래서 이른바 뭐 이 소설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었다면은 이 소설의 핵심은 내 안에서 그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 악과 선이 충돌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충돌하고 거기에서 나에 대한 깊은 환멸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때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깊은 부끄러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문학과는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진이란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순천이란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럼 왜 순천이라고 안 하고 가상의 도시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김성욱 선생님께서 순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셨습니다. 예. 그래서 순천이 배경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환상수첩이라는 또 걸작이 있는데 그건 순천만이 나옵니다. 배경이 바로. 예. 여기서 무진기행을 한 이유는 그 몽상성, 몽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꿈의 세계와 같은 곳이다. 모든 게 허용되는 어떤 내밀한 나의 그 수치심까지 또 나의 어떤 억압된 욕망까지도 다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또 과거가 숨쉬기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진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순천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순천만에 가시면은 김승욱 문학관에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끔씩 시간을 잘 잡으시면은 김승욱 선생님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한번 그쪽을 여행지로 삼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젯밤 KBS 1라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망합니다. 예. 교수님과 KBS 1라디오에서 또 함께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교수님.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연의 연속, 사고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이 사고는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교수님, 뭐 말씀 나온 김에 동무가 같을 동자에 업무할 때 그 무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 우리말입니까? 네, 고요입니다. 그래요? 네, 고요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의 어떤 우리말. 네, 생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다. 예. 그 생각하다를 날생자에다가 깨달을 각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네, 그건 잘못된 표기이고 생각하다가 우리말이듯이 생각이 동무도 고요라고 봐야 합니다. 예. 사실 그 문익환 목사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 제가 그 시를 참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서도 괴뢰니 주군이 하는 말보다 동무라는 좋은 말 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영어로 컴레이드, 동지를 동무로 번역하면서 우리 남쪽에서는 말도 안 되게 금기어가 되고 말았죠. 예. 동지는 물론 한자입니다만은 동무는 고요어입니다. 동무란 말은 앞으로 일상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무생각이라는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버려서는 곤란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동무 이래서 동무란 단어를 쉽게 또 못 써요. 모두가 다 동무다라는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휘가 고생을 좀 겪고 있죠. 이래저래. 근데 사실 예전에 그 유경재단, 박근혜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유경재단에서 냈던 어린이 잡지가 어깨동무였습니다. 어깨동무. 그럼 어깨동무도 쓰지 말아야 돼요. 어깨동무란 어깨를 함께 곁고 놀던 친구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용학 씨에 나오는 쌀인말 동무 이러면은 쌀이로 만든 빗자루를 타고 놀던 동무. 그러니까 중마고 비슷한 거죠. 대나무를 함께 타고 놀던 동무를 중마고라고 하듯이 동무는 뭐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뉘앙스 차이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박노해 선생의 시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어요. 예. 근데 오늘은 사진 에세이집입니다. 박노해 선생은 시인으로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은 민주화 이후에는 뭐 여러 운동들, 반전 평화 운동, 그리고 생명 운동 쪽에 투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빛으로 쓴 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진을 세계 각지, 이른바 그 고통받는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에세이를 함께 엮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2010년에 나온 나 거기에 그들처럼이라는 사진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중남미에 우리 지도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삶이 숨쉬고 있는 곳을 사진으로 찍고 그 모습을 지적인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밝은 곳,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얼핏 보면 어둡고 그늘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곳에 살아 숨쉬는 삶들, 생명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오래된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래된 미래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미래는 먼 미래에 찾을 게 아니라 오래된 과거에서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게 이른바 오래된 미래의 사상입니다. 나와 거기에 그들처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른 길이라는 이 사진 에세이집에서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버마, 인디아, 티베트 등 이른바 식민지, 독재, 전쟁, 자본이 곳곳을 핥히고 한 곳, 그곳들을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에 담고요. 그 카메라에 담긴 모습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깊고 슬프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책이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본 사진집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인도네시아 하면은 뭐 화산 떠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 떠올리죠. 그런데 이곳 역시 식민지 지배, 군부 독재, 소수민족 독립운동까지 정말 격동의 역사가 스쳐갔습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곳 사람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집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 렌즈를 맞추고 있습니다. 화산의 선물이라는 제목이 달린 그 사진과 짤막한 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곳에서 두 농부, 아마 부부로 보이는데 부부가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화산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옆에 에세이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풍요로운 불의 땅이다. 화산은 두려움과 선물을 동시에 준다. 화산이 폭발한 자리에 탄생한 비옥한 대지는 혁명 같은 격동이 준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는 화산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 또한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겠지요. 저 높고 깊은 곳의 농부는 허리 숙인 노동으로 이 무너지는 세상을 묵묵히 떠받치며 자신의 등을 딛고 인류를 오르게 하는 빛의 디딤돌만 같다. 비탈진 언덕에서 노동하는 그 농부의 등을 보면서 자신의 등을 딛고 인류를 오르게 하는 빛의 디딤돌만 같다고 합니다. 예. 사진도 감동적이지만은 이 글도 감동적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글 한 편 한 편 읽으시면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세계, 또 우리가 지나온 아득한 옛날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찻잎을 따는 이마스라는 짤막한 글도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차밭에서 찻잎을 따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 때 조성된 푼짝은 아시아 최대의 차 생산지다. 시선이 끝까지 굽이치는 장대한 산정 차밭에는 퍼렇게 멍든 역사와 노동자들의 눈물이 어려있다. 새벽 안개와 찬 이슬에 온몸이 흠뻑 젖어가며 찻잎을 따고 있는 이마스의 한 달 벌이는 3만 원. 이곳에서 태어나 소녀 때부터 노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마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표정, 저런 평정일 수 있을까? 이마스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슬픔일 수 있을까? 네. 차밭에서 찻잎을 따고 있는 22살 처녀 이마스의 표정에서 아름다운 슬픔을 읽어내는 시인의 시선이 좀 따뜻합니다. 제가 오늘 20장의 사진과 20편의 짤막한 에세이를 준비를 했는데 다 읽어드리면 김 PD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좀 아닙니다.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그 만년설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지옥의 땅, 폭음과 불안과 긴장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박노해 시인은 무엇을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두쿠시 고원의 양을 치는 부부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입니다. 나이 든 노 부부가
저 멀리 산을 배경으로 서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구름인지 눈인지가 산을 덮고 있네요. 예. 그리고 아내가 어린 양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서는 지인이 이렇게 쓰고 있네요. 저 힌두쿠시 산맥을 넘으면 아프가니스탄이다. 오늘도 미군의 무인 폭격기는 차가운 폭음을 울리며 아이들의 몸을 가르고 가족의 생사를 갈라놓는다. 아직 걷지 못하는 어린 양을 품에 안은 어머니는 이 어린 양도 제 어미와 동무들과 떨어지면 안 되지요. 가족을 떨어뜨리고 이웃을 갈라놓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일이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네, 이 사진 한 장이 던지는 울림이 대단하죠. 이 전쟁이 여기서는 미군의 무인 폭격기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몸을 가르고 가족의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머니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갈라놓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보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은 전쟁과 난민들, 그 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난민들이 머무는 곳에 깊이 오랫동안 시선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예. 아프간 난민촌 소녀의 꿈이라는 사진과 그림입니다. 아주 다 허물어질 듯한 집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요. 이 소녀가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160만의 아프간 난민이 살고 있다. 국경 인근의 유서 깊은 페샤와르는 꽃의 도시라는 뜻인데 지금은 총이 도시가 되어 하루 걸러 총성과 폭음이다. 고향에서 피난 올 때 엄마가 품고 온 어린 나무에 소녀는 매일같이 물을 주며 귀향의 날을 기다린다. 아프간 제 고향으로 꼭 초대할게요. 달콤한 석류랑 포도랑 살구 케이크랑 듬뿍 먹고 우리 함께 파란 하늘에 연을 날려요. 이 나무가 제 키만큼 자라면 꼭 돌아갈 수 있겠죠? 아, 기다림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말리길도 걸어간다. 네, 이렇게 시인은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을 지나서 이제 라오스로 갑니다. 라오스 역시 정말 전쟁의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곳에서 수많은 부족들이 불불 흩어져서 정말 힘겨운 역사의 시간을 통과해 왔고요. 그럼에도 이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라오스 편에서 주목한 사진 한 장은 석가래 쪽이라 그러죠. 여기에 매달린 옥수수입니다. 아마 종자로 쓰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듯합니다. 지금은 김 PD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옥수수를 말려서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다시 또 옥수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 아시죠? 이른바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해서 몬센토나 이런 종자 회사에서 한 번 뿌리면 씨앗이 나지 않게 하는 그 종자들을 강제로 판매하는 일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 제가 다른 기회에 한 말씀드릴 텐데 GMO도 무섭지만은 종자를 독점하는 국제적인 종자 기업들, 그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 파괴력은 씨앗을 말려버리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옥수수를 매달아 놓고 다음에 뿌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풍경이 선하게 떠오르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자로 쓰려는 것은 그 해의 결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만을 골라 매달아진다. 수백 수천의 옥수수 알들은 단지 한 톨의 씨앗에서 비롯되었다. 씨알이 할 일은 단 두 가지다.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자신이 대지에 파묻혀 썩어 내리는 것. 희망 또한 마찬가지다. 헛된 희망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는 것. 진정한 자신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것. 그대 씨앗만은 팔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씨앗마저 다 종자회사에 팔아버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다 자본의 귀속이 되다니 참 서글퍼집니다. 네, 정말로 약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씨앗이라는 게 갖는 의미, 상상력의 어떤 진원 같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씨앗을 다 독점해버리고 생식이 불가능한 씨앗들만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씨앗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속성, 영속성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뭐 동물은 물론이고 인간까지 제조하는 날들이 멀지 않았다는 게 이 우울한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죠. 아니 지금 뭐 사실 당장 인간을 복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하다 그러죠. 뭐 윤리 문제 때문에 이게 멈칫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틈만 보면은 인간까지도 얼마든지 복제해낼 겁니다. SF의 고전인 멋진 신세계에서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복제하면은 그 복제된 인간을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존중해 줄까요? 전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물학적인 인간 복제도 뭐 공포스러운 일이지만은 네. 그런 날이 정말 오지 말아야겠지만은 정신적인 복제도 저는 뭐 그에 못지않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신적으로 인간을 대량 생산해내는 것,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대량 생산해내는 것도 저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인간의 무늬들, 삶의 무늬들을 깡그리 표준화해버리려는 자본의 무시무시한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버마로 가보겠습니다. 버마는 우리가 미얀마로 부르잖아요. 네. 이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자신들의 이름을 바꾼 거고요. 버마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이름입니다. 네. 이 버마 역시 영국의 식민지와 독재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은 또 자본의 독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마에서 찍은 사진도 정말 감동적인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소녀 골랐습니다. 크게 자란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어떤 소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의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버마의 3월은 사탕수수 수확이 한창이다. 키 큰 사탕수수밭을 날랜 전사처럼 누비며 건물을 춤추는 듯 섬세한 손놀림으로 종자를 수확하는 마틴 짜우. 불볕 아래 거칠고 고된 하루 노동으로 1,500원을 번다. 이 줄기를 땅에 심으면 마디에서 수직으로 새싹이 돋아요. 첫 비가 내리면 기가 훌쩍 자라고 달콤한 설탕이 나오지요. 꿈결에도 흙에 묻혀 다시 돋는 푸른 바람 소리를 듣곤 해요. 그래서 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달콤한 설탕 한 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배어 있는지. 네, 17살 소녀 노동자가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에세이를 적어 놓았습니다. 처럼 이 사진 에세이집에는 박노해 시인의 시선이 머무는 다른 풍경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 전쟁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깊은 울림과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디아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티벳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벳 사진 한 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베트 역시 인류 정신의 지붕이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중국이 강제 점령한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중국식 자본주의가 이곳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전통도 다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진 하나가 고원의 쟁기질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몰고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기도 희박한 고원의 대지에서 청보리밭을 간다. 티베트에도 경운기와 트랙터가 보급되고 있지만 동력기계를 쓰면 땅이 굳고 생명력이 죽어가기에 말이 끄는 작은 쟁기질로 말랑한 숨결을 불어넣는다.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꾸역꾸역 불굴의 걸음으로 밀어가야 한다는 듯이 쟁기를 잡은 농부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도 이런 책은 책상에 두고 읽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김 PD의 중요한 일과인 줄 압니다만은, 가끔씩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보시다가 팬들에게 들키지 마시고, 이런 책도 한번 우아하게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김 PD에게 번정하는 사진 한 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밀밭 사이로 걷는 독서라는 사진과 글입니다. 파키스탄의 펀잡에서 찍은 사진인데 당나귀를 몰고 가는 15살 먹은 누비아라는 소녀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득한 그 소리 풍경 속에 여기서 음경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책을 읽으면서 당나귀 풀을 뜯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기울 때쯤이면 누비아는 당나귀에게 풀을 먹이며 밀밭 사이로 걷는 독서를 한다. 들꽃의 향기와 밀싹의 숨결과 새의 노래가 낭송의 음경 속에 가만가만 스며든다.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삶을 읽고 세계를 읽고 자기 내면에 쓰여진 비밀스런 빛의 글자를
모무여행으로 읽어나가는 걷는 독서. 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사진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박노해 시인이 쓴 사진 에세이 다른 길, 그리고 나 거기에 그들처럼 보시면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잃었던,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에세이와 함께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해가 지져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리영애 선생의 명산문들을 모아놓은 책 희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이요? 네, 임헌영 선생이 편찬하셨는데요. 이 책에는 리영애 선생이 평생 동안 써오신 그야말로 주옥 같은 산문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의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전집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산문들은 어떤 독자들이나 마음만 먹는다면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인문적, 지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문집에는 그야말로 유명한 여러 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컨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디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도 있고요. 내가 아직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 심청이의 몸값, 그리고 대만 228 사건의 진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좋은 작품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의 강점은 뭐니 해도 대중적으로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글쓰기를 수행했다는 점일 겁니다. 이영희 선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이성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상과 이성이 7,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몰고 온 충격은 대단했죠. 우상과 이성에서 이영희 선생이 자신의 그 글쓰기 방식이랄까요? 글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였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박정희라는 우상, 이승만이라는 우상에 도전해서 이성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글 쓰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리영희 선생님한테 종교도 일종의 우상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 한국의 종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결합한, 특히 기독교, 불교도 예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점에 대한 이영희 선생들의 일갈은 가슴이 섬찟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오늘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음을 좀 다지자는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파시스트는 페어플레이의 상대가 아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신의 글을 기억하실 겁니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노신의 글을 참고하면서 이 글을 이영희 선생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이 루신에게 깊은 감화를 입었다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러 편의 글에서 루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스트는 페어플레이 상대가 아니다 라는 글도 바로 루신의 정신을 우리 땅에서, 한반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 실천의 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리영희 선생의 글을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와 대한민국 수립으로 시작되는 민족 광복의 시기를 전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날뛰는 반민족주의자들과 반통일, 민족 분단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간악하고 추악하며 광신적이고 독선적이며 철저하게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휘어잡은 시대였다. 온갖 종류의 성스러운 구호를 내걸고 선량한 민중을 배신, 유린한 시대였다. 이승만이라는 반민족적 광신주의자의 정치적 욕망이 충족되는 것과 정비례해서 이 민족의 분단은 굳어졌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의 염원은 멀어져 갔던 것이다. 이승만의 권력 야욕에 빌붙은 과거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황당무계한 반공주의를 무기 삼아 날뛴 마당에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이 사회의 정예분자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새로 들어온 미국이라는 외세와 결탁한 과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새로 득세한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40년 동안 민족의 꿈과 역행하는 길을 걸어왔다. 네, 이렇게 맨 앞에 적습니다. 이 글이 1988년 12월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87 민중항쟁의 결과로 쟁취해낸 87 체제 이른바 직선제 개헌 직후에서 민주주의의 삼광을 보고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88년으로부터 지금 30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리영희 선생이 말한 대로 반민족주의자들과 반통일 세력들의 광부는 여전히 잦아들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근거지로 한 서식지로 해서 파시스트들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무장한 자들이 그 자리가 조금씩 위태로워지니까 온갖 광기서린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칫하거나 망설이거나 일말의 관용의 카드라고 꺼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에 빠진 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리영희 선생이 이해하는 이 물에 빠진 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에 쓴 루신의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실수로 물에 빠진 개. 두 번째는 남이 때려서 물속에 처박은 개. 세 번째는 내가 때려서 물속에 빠뜨린 개입니다. 여기서 개는 뭐 착한 예쁜 그런 개가 아니고요. 정말 표독스럽게 민중들을 물어뜯는 반민족 친자본 세력들이겠죠. 여기 첫 번째 실수로 물에 빠진 개는 정권의 정치 역량 부족과 실수로 몰락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남이 때려서 물에 쳐넣은 개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타도된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남의 나라 국민이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세 번째 종류의 개인데 나를 물어뜯던 개를 혈투 끝에 간신히 물속에 쳐넣은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7년 민주화 항쟁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얻어내고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 땅에도 잠시 찾아드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그에게 관용의 카드를 내밀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재판 직후에 DJ가 사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죠. 이런 계획에 관용을 베푸는 순간 바로 우리는 역으로 물리게 마련이라고 리영애 선생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 조금 그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노리고 있다. 루신의 글대로 국민이 잠깐만 방심하면 무트로 기어올라 젖은 몸을 한번 흔들어 털어버린 뒤에 다시 덤벼들 속셈으로 있다. 기회만 오면 덤빌 것이다. 루신이 규정한 세 종류계의 제3유형에 속하는 무리들이다. 네,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저들을 권좌해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잔존 세력들이 어떤 반성도 없이 저렇게 지저대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물러서는 그 신용만 해도 금세 물어뜯을 기세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자들이 리영애 선생에 따르면 파시스트의 계보를 잇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허문도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전두환의 공보 담당을 했던 불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세동이라는 사람도 기억할 겁니다. 이 허문도의 경우는 전두환 범죄의 행동적 대리인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괴벨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세동도 예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박정희가 숭배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그 만주국 육사 때 스승 아닙니까? 네, 육사 때 스승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도 숭배했겠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아이고. 박정희가 가장 애독했던 책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다고 하죠. 그때 그 번역본이 나왔습니까? 물론입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맨 처음 번역한 것은 이광수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동광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는 내면으로는 군국주의 파시스트와 히틀러 나치 파시스트를 숙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총통체제로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유신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런 자들의 후예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왔고 그게 이런 분단체제의 영속화를 공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것도 바로 저들이 이 적대적 공존, 분단체제를 통해서 남과 북 사이에 증오의 감정들을 또 증오의 의식들을 깊이 새겨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와 약탈적 자본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 그리고 히틀러의 그 파시스트적 정치력들을 이어받은 이승만 이후에 이 세력들이 우리 남한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게 리영애 선생의 판단입니다. 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리영애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흘린 피와 그 뒤 7년간 전국에서 바쳐진 민중의 고귀한 희생의 결과로 이제 가냘프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빛이 암흑의 일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가느다란 빛에 드러난 극소 부분의 범죄만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가 족하다. 민주주의가 웬만큼 실현되어 과거의 암흑과 전모가 드러난다면 국민이 느낄 배신감과 분격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배신감 맛보더라도 분격할 줄 아는 민중이 돼야 한다. 광복 직후 몇 해 동안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집단을 숙청하지 못했던 까닭에 이 국민은 단독 정권 수립, 민족 분단, 영속적 독재 정권 체제하에서 신음해야 했다. 지난 7년간의 잠에서 깨어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잠시 물에 쳐넣어졌지만 죽은 것은 아니다. 어설픈 관용론과 보복 불가론에 힘입어 국면이 바뀌기만 하면 그들은 물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덤빌 것이다. 파시스트들의 근성은 그런 것이다. 페어플레이는 좋다. 그러나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이해하고 행동할 줄 아는 상대에 대해서만 적용될 미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정기를 확립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민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88년 12월 리영애 선생의 목소리가 정말 쟁쟁하게 울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3당 야합을 통해서 김영삼에게 권력을 넘겨주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들 또 사면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수면 아래로 있다가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괴물과 만났던 겁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의 상황을 멀리서 보건대 민주세력 쪽으로 지지율이 기우는 것처럼 여러 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야말로 2차
촛불혁명의 연속 손상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2년 후에서 총선이 3차 촛불혁명의 연속 손상에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까지 페어플레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음에 대선까지, 그 다음에 대선까지 70년, 80년, 아니 식민지까지 한 100년 가까이 이 땅을 틀어지고 장악해왔던 저 세력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리영희 선생 말대로 페어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차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은 법적인 질서를 원칙적으로 정확히 지키면서, 그리고 투표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최후의 칼자루면 칼자루죠. 이걸 잘 활용해서 저들의 살아나려는 의지를 꺾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리영희 선생 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리영희 선생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시대가 갔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에게 이거 뭐 알려줘야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악랄한 민주 진보 진영의 결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선거는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고 투표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행사하고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으로 거세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할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5월이 가는 길목, 6월이 오는 시점인데 예. 잔잔한 시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두진 선생께서 4.19 직후에 쓴 시 중에 3편 골랐습니다. 아, 박두진. 박두진 하니까 또 청록파 생각이 나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말고는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아, 예, 박두진. 그렇습니다. 서울대교 수환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었군요. 박목월 선생 아드님이 서울대에서 가르치셨죠. 그렇죠. 아이고. 네. 박동규 교수님이시죠? 네, 네. 예, 예. 혹시 교수님의 은사님 되시나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박목월, 박두진이 솔직히 좀 헷갈려요. 가끔씩. 네. 네. 박두진 하면은 딱 바로 자동적으로 박목월, 조지훈이 딱 떠오르죠. 예. 이른바 청록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태준의 추천으로 문장이라는 잡지에 데뷔했는데요. 예. 이 세 사람이 함께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간행하면서 청록파로 불렸다고 하네요. 예. 근데 세 사람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예. 특히 박두진 선생은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에서 보자면은 박목월 선생이나 조지훈 선생과 다르게 현실의 목소리에 깊이 개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릴 시를 들어보시면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4.19 이후에 아주 강렬한 언어로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절규를 토합니다. 예. 먼저 젊은 죽음들에게 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어떤 상황인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9 혁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쓴 시로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누가 알리 선혈로 강을 이뤄 한 바퀴 친친이 지구를 띠두른 그 넋들 서로 안고 오늘을 울어 예물. 별빛 그 눈동자들 지금은 하늘에 할까? 낭낭한 그 목소리들 지금은 공중에 할까? 푸른 그 애띤 넋들 지금은 햇살 속일까? 바람 속일까? 떨리는 풀잎 꽃이 지는 나부김 속일까? 그 착한 얼굴 모습들 지금은 강물 속일까? 거울로 어리우는 바위 속일까? 나무 그늘일까? 잔잔한 호수 속일까? 그 물속 거꾸로인 하늘 그림자일까? 알아서는 무엇하리 너희들 뜨거운 피와 찢긴 살은 흙걸음 걸음 위에 뿌리한 나무와 풀잎들과 꽃망울과 꽃 죽음들이 잠들은 죽음 위에 서서 피와 살로 기름진 흙을 밟고 서서 우리들 여전히 희희대며 사는 것을 짐승들도 인간들도 어금니를 갈아 피 흘리며 죽여가며 흥성흥성 사는 것을 그러리 무엇인가 그러나 너희들은 살았으리 너희들 뿌려 흘린 그 뜨거운 붉은 피가 유유한 강이 되고 그래서 푸르르고 그 빛나는 눈동자들 찬란한 별이 되고 그래서 총총하고 그 찢기운 붉은 살들 툭툭한 흙이 되고 그래서 기름지고 희디 하얀 백골 뼈가 녹아 샘이 되어 그래서 샘말 같고 너희들의 숫된 맘은 푸른 바람결 이름 석잔 바람결 홀령들은 햇살이 되어 오늘 저 볕살 속에 살아있으리 우리들 스스로도 알아지지 못하는 풀포기 물굽이 바람결과 가지 끝에 꽃 이팔 모래톱 양지와 그늘 속에 홀용 속 마음속에 피 흐름에 있으리 사름 속에 영원히 잔잔하게 있으리. 네, 꽤 긴 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 세 편이 모두 호흡이 아주 깁니다. 짤막한 서사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죽음들에게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4.19에 죽어간 젊은 넋들을 위로하면서 넋들의 그림자가 하늘에 공중에 햇살에 풀잎에 강물에 그리고 호수에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읽어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19의 그런 정경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름 석자는 바람결, 홀령들은 햇살이 되어 오늘 저 볕살 속에 살아있으리 이렇게 읊고 있는데요. 예. 4.19의 넋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그 깊은 울림들이 아직 우리 가슴 속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피운 꽃잎파리 속에도 이런 그 민주주의를 외친,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꾼 정신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교수님, 이 박두진 선생이 이 시를 4.19 이후에 쓰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19 당시는 어떠셨습니까? 네, 이런 4.19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정신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올곧게. 물론 박두진 선생 시에는 수석에 관한 그 시리즈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방 직후에 쓴 해와 같은 명편들도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고른 건 민주주의와 정말 참다운 공화국의 길을 노래한 그런 시편들입니다. 박두진의 시세계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중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을 읽는 책, 특히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는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소개되지 않은,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편들을 고르려고 애쓰는데요. 이 박두진의 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드릴 이 봄의 격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깁니다. 앞에 시보다 더 긴데, 제목을 보면은 봄의 격이란 봄에 붙이는 경문, 이 정도로 읽을 것 같습니다. 경문. 예전에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서. 네, 그 격자입니다. 예, 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이 참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생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봄을 향해 보내는 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상당히 힘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반민주 세력들, 부패 타락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읽어도 그 울림들이 정말 쿵쾅거리면서 와 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어나라, 나무여, 잠자는 산이여, 돌이여, 풀이여, 땅벌어지여, 물이여, 웅덩이여, 시내여, 바다여, 죽음이여, 넋이여, 어리여, 영이여, 이러한 것들끼리의 사무침, 이러한 것들끼리의 눈물이여, 한숨이여, 피보레여, 반항이여, 불덩어리여. 일어나라, 산에서는 오래 두고 산 아래서는 사는 것. 입이 붉은 너희 칙범이여, 개호주여, 살가지여, 곰이여, 여우여, 승냥이여, 오소리여, 멧돼지여, 바보 같은 사슴이여, 노루여, 너구리여, 토끼여, 방정맞은 다람쥐여, 너희들은 또 너희들끼리의 눈물이여, 피 흘림이여, 잡아먹음 잡아먹힘이여, 쫓겨감이여, 달아남이여, 한숨이여, 불덩이여, 그 중에서도 친친한 어둠 속에 들엎드린 능구렁이여, 까치 독사여, 독 이빨이여. 계속 나가다가는 씨발놈 나오겠는데요. 네. 그러고도 나올 겁니다. 예. 네. 계속 보죠. 예. 일어나라. 이제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의 오래고 억울한 사무침을 위하여, 혓바닥을 위하여, 어금니를 위하여, 발톱들을 위하여, 핏대들을 위하여, 약탈을, 살육을, 겁탈과 결투, 승리를, 둔주를, 패배들을 위하여, 정복을, 추격을, 피 흘림을 위하여. 일어나라. 숲에서는 오래오래 숲일에서 사는 것. 날개 쭉질 가진 맷새여, 할미새여, 무당새여, 꾀꼬리여, 비둘기여, 산제비여, 칼새여, 지미새여, 쟁기여, 까투리여, 부엉이여, 올빼미여, 독수리여, 매여. 너희들의 입뿌리, 너희들의 발톱, 너희들의 기쭉지에, 너희들은 또 너희들끼리의 사랑이며 노래며 보금자리며 속삭임이며 따스함이며 보드라움이며 싸움이며 할킴이며 피 흘림이며 죽임이며 쫓김이며 눈물이며 안도며 승리며 또 평화들을 위하여. 일어나라. 물에서는 또 물일에서 오래 사는, 그 중에서도 못생긴 미꾸라지여, 구구락지여, 짜가사리여, 개멱자구여, 실뱀장어여, 모래무지, 진검새우, 물무당이여, 똥방개여, 참방개여, 송사리떼여, 너희들의 집단, 너희들의 보람, 너희들의 투쟁,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유전, 너희들의 발광, 너희들의 죽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피, 너희들의 분노와 반항들을 위하여. 일어나라. 땅벌어지여 흙 속에서 흙낼 맑고 사는 지지리도 못생긴 그 중에서도 개밥두기여 오줌새기여 소금쟁이여 군벙이 지렁이 쇠똥벌레여 딱정벌레 집게벌레 방구벌레여 노린챙이 투구벌레 지네새끼여 이제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보람, 너희들의 쾌적,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투지, 너희들의 혁명, 너희들의 승리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리하여 산에서는 산이 것, 물에서는 물이 것, 바다에서는 바다의 것, 흙에서는 흙의 것이 이제야 일제히들 휘날리며 깃발들을 들라. 뿔들을 뻗치라. 이빨을 발톱을 부리들을 갈라. 목청들을 돋우라. 비약하라. 선전하라. 행진하라. 돌격하라. 합창하라. 노호, 절규, 승리하라. 정복하라. 개선하라. 환호하라. 패배하라. 둔주하라. 진실로 독에는 독, 칼에는 칼, 피에는 피로, 눈물에는 눈물, 사랑에는 사랑, 포옹에는 포옹으로 그 중에서도 불이 붙는 사랑에는 불이 붙은 사랑으로 잊고 나고 죽고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 일체의 생명이란 생명의 산이며 숲, 물이며 바다, 하늘이며 흙 속의 바람결 속의 정이며 넉, 어리며 영들까지 일체의 있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를 위하여 이때야 진실로 일어나라. 네, 여기 일어나라로 시작해서 숲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산에 있는 모든 것들, 잘생겼든 못생겼든 너희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 길지만 전체적인 호흡도 그렇고요. 반복을 통한 격정성의 그 고조도 그렇고요. 참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예. 지금 6월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한 번 제2의 촛불 혁명을 맞이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예, 김 PD가 만류하셔도 저는 별 말씀. 갈 길 갈 겁니다. 예.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 역시 박두진 선생이 4.19 이후에 쓴 시입니다. 4.19 이후 박정희의 군합발에, 독재자들 군합발에 혁명의 정신이 짓밟히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시편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김수영의 시나 신동의 시만 많이 기억하는데 박두진 선생의 이 시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입니다. 힘차게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 다음 기회에 우리 김 PD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 붉은 선열로 나부끼는 우리들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절규를 멈춘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 피불로 외쳐 뿜는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불길이여 우리들의 대열이여 그 피에 젖은 주검을 밟고 넘은 불의 노도, 불의 태풍, 혁명의 전진이여 우리들 아직도 스스로를 못 막는 우리들의 피 대열을 흩을 수가 없다. 혁명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민족, 내가 사는 조국이여 우리들의 젊음들, 불이여 피여 그 오래 우리에게 썩어내린 악으로 불순으로 죄악으로 숨어내린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에 썩은 것들을 씻어내는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에 맑은 것을 솟쳐내는 피를 피로 씻고 불을 불로 사러 젊음이여 정한 피여 새 세대여 너희들 이미 일어선 게 아니냐 분노한 게 아니냐 내달린 게 아니냐 절규한 게 아니냐 피 흘린 게 아니냐 죽어간 게 아니냐 그 뿌리어진 임리한 붉은 피는 곱디 고운 핏꽃잎 핏꽃은 강을 이루어 강물이 가라앉으면 하늘 푸르름 홀령들은 강산 위에 햇볕살로 따스워 아름다운 강산의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결례를 아름다운 결례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들이 이루려는 민주공화국 절대공화국 철저한 민주정책 철저한 사상의 자유 철저한 경제 균등 철저한 인권 평등의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피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 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 불길, 우리들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혁명이요. 우리 촛불혁명에 헌사하는 시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예. 네, 우리가 박두진 하면은 청록파 하면서 잔잔하고 고운 시들을 떠올리기가 십상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랬던 시기에 이런 서정적인 시만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잘 모르면서 무식한 그런 단순한 판단을 했는데 이 시대와 치열하게 어울렸던 그런 시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선비 정신이죠. 올곧은 선비 정신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좋은 시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제가 이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작품을 골랐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 6월을 맞이하는데 우리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아름다운 신을 읽고 자빠졌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반전이었습니다. 예.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예. 철저한 민주정책, 철저한 사상의 자유, 철저한 경제 균등, 철저한 인권 평등의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피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불길, 우리들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혁명이요. 네, 이 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